네, 더블업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김경환 팀장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팀장님. 중동, 이란, 뭐 장기전이냐 단기전이냐 이견이 분분한데 중국의 스탠스가 딱히 뚜렷하지 않은 듯한 느낌을 받는데 어떻습니까? 맞아요. 뭐 일단 공식적인 입장은 뭐 원론적인 얘기하고 있고요. 일단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굉장히 초조해 보인다. 왜냐하면 일단 어제 보도에서 일단 중동 특사를 보낸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뭐 내부적으로 이제 경제 문제도 있겠지만 4월 정상회담 가능성을 앞두고 일단은 뭐 미국을 이렇게 건드리는 표현은 안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장기화에 대해서 조금 많이 우려하는 것 같고요. 네. 내부적으로 조금 움직임 자체는 굉장히 좀 빨라지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어쨌건 이번 주 주말쯤에 아마 미중 간의 무역 실무진이 만나서 4월 초 방중 관련해서 디테일이 좀 나올 거라서 그 전까지는 조금 어떤 공식적으로 좀 공격적인 발언이나 이런 것들 좀 자제하고 있는 것 같고 다만 물밑에서는 굉장히 지금 해협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를 좀 해결하기 위해서 중국 스타일 기준으로 보더라도 외교부의 발언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좀 급한 모습들이 좀 보입니다. 근데 4월에 미중 정상회담은 정상적으로 열릴까요? 네, 정상적으로 열릴 것 같고요. 일단은 그러니까 어쨌건 지금 이번 이슈에 대해서 뭐 미국이 어떤 중국에 대한 압박까지도 얘기를 하시는데 그건 저는 부차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미국하고 이란 이슈가 있었고 그거 관련해서 이제 중국이 중동 쪽에 대한 어떤 복선들 예전에 뭐 베네수엘라 관련해서 그랬었고 네. 실제로 중국의 타격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건 이제 결과론적인 얘기고 실제로 저희는 그렇게 치명적이지는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제 미중 정상회담 자체가 이제 보시면 미국 입장에서도 관세 카드가 약간 내부적으로 좀 꺾인 감이 좀 있고 네. 실제로 작년에 영향력도 좀 제한적으로 이제 갔던 부분이 있고 중국 입장에서도 지금 반도체 이슈도 있지만 또 내부적으로 조금 키워놨던 히토리 관련 카드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힘이 있기 때문에 4월은 팽팽한 어떤 전술적인 휴전 하에서 양쪽이 불가피하게 이제 할 것 같고요. 어제 이제 미국 쪽 발언을 보면은 미국산 원유 사라. 니네도 급하니까 뭐 이런 이제 얘기가 나온다는 거는 일종의 이제 협상력 극대화를 위한 카드로서 중동이 활용될 수 있어서 중국 입장에서는 약간의 이제 조금 좀 불리한 입장에서 시작을 할 뿐이고 네. 양측은 뭐 100% 거의 만나서 일단은 회담을 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궁극적으로 저는 증시에는 영향은 중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상반기까지는 양측이 서로 자극하지 않는 선에서 어떤 그 휴전을 좀 이어간다고 보고 하반기에 이제 히토류나 반도체 관련해서 양쪽에 좀 공세가 있을 수 있다라고 의견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 지난번부터 계속 말씀 주셨던 그 반내권 있지 않습니까? 네. 오늘 우리 시장에서 태양광이 좀 시세를 내거든요. 네. 그 얘기 좀 해주세요. 일단 어제 전인대 이슈 관련해서 뒤에 잠깐 더 얘기는 드리겠지만 기본적으로 어제 제가 보면서 역시 서프라이즈한 수요 부양책이나 강력한 내수 부양은 없었다. 그래서 저희가 전인대 정책 같은 걸 정의해 드리면은 기본적으로 최근 4, 5년 동안 중국은 이제 사람으로 치면 감량하면서 근력도 좀 키워놨고요. 근데 이제 어제 정책은 이제 요요 현상을 막겠다. 우리가 체질 개선했기 때문에 네. 막 여기서 5%라든지 더 확장적으로 가는 것보다는 내부적으로 구조 조정을 하겠다. 가격을 올리겠다. 뭐 이런 쪽이거든요. 그래서 지적하신 그 반내권이라는 거는 이제 내권이라는 현상 자체가 소모적인 가격 경쟁을 의미하는데 그 출혈 경쟁이나 이런 걸 내부적으로 막고 그걸 반대하는 정책입니다. 그래서 어제 정책 중에서 제가 제일 인상 깊게 봤던 거는 역시 구조조정 관련된 의지가 생각보다 강했다. 그래서 중국이 물가를 좀 끌어올리고 마진율을 높이고 내부적인 경쟁에 대해서 정부가 좀 통제하려고 하는, 즉 과거에 뭐 30개성이 다 태양광을 하고 지금 뭐 30개성이 다 로봇을 한다 그러고 뭐 그런 식으로 하잖아요. 그래서 네. 철강, 산업재, 또 화학, 또 말씀하신 태양광, 전반적인 배터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부가 생각보다 표준을 정해서 강하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올해 이제 계속 제가 말씀드리는 게 국내에서 중국에서 지금 수요 가지고 얻어갈 게 별로 없습니다. 예전처럼 뭐 중국이 자립도 했고 저희가 뭐 팔 게 별로 없고 수요도 약하죠. 대신 중국 쪽의 가격 신호가 좋아지면서 혹은 밀어내기가 완화되면서 또 중국이 내부적으로 구조조정이 들어가면서 중국이 이제 시장을 망쳤던 것들에 대해서 반사수혜를 볼 수 있는 국내에 네. 약간의 이제 이런 하드 자산들이라고 얘기하는 시클리컬 업종들은 계속 관심 가지셔야 되고요. 어쨌건 중국의 물가는 이제 작년에 바닥을 찍고 올해 생산자 물가 오르는 과정에서는 말씀하신 그런 태양광, 화학 또 이제 2분기인 철강 이런 산업들 관심이 크지도 않으실 수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좀 아웃퍼폼 할 걸 보고 있기 때문에 중국 관련주 하드 에셋 쪽에서는 계속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말씀 쭉 들어보니까 중국의 정책 변화로 우리 하드 에셋이라는 이런 정유,
태양과 네네네. 등등이 오는 시세를 내는데 네. 보다 더 궁극적인 우리 시청자분들의 두려움 중에 하나는 드디어 중국의 메모리 업체가 세상에 나온다. 그거 정말 여파가 없을까요? 기술적 차이가 우리가 월등히 높다. 뭐 이런 것도 여전히 있으신 분도 있고 네. 아니다. 디램은 뭐 다 만드는데 우리가 꺾일 것이다. 네. 이거 되게 중요해 보이는데 어떻게 네. 보세요? 일단은 저는 기본적으로 메모리 관련해서는 올해 하반기에 이제 공개될 CSMT죠. 그러니까 창신 메모리 쪽의 상장 이슈 이후로 이제 정식적으로 공개가 되고 관련된 이제 HBM 양산이나 이런 일정들이 나올 텐데, 근데 저희 내부 담당자 입장에서 이제 중국 기업을 보는 입장에서는 좀 시간이 걸릴 것 같고요. 기술차 자체는 저는 간극이 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좀 장표 잠깐 PD님 띄워주시면은 네. 왼쪽 그림입니다. 여기 이제 국내 이제 한국 과기부에서 발표한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미국이 기술이 제일 좋다고 해서 100이라고 쳤을 때 이제 주요 국가들이 이제 어느 정도 차이를 간극을 보이고 있느냐, 그러니까 연차가 어느 정도 되느냐인데요. 중국이 이제 최근 한 3년 동안 한국을 압도하면서 미국과의 간극을 더 빠르게 줄이고 있고, 심지어 최근에 이제 기술 격차나 이런 걸로 봤을 때 배터리 쪽도 이제는 상회하는 걸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사실 메모리 제외한 나머지 영역에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빨리 잡히고 있다고 보고 있고, 네. 앞서서도 중국이 산업 구조 조정까지 해서 체질 개선한다고 말씀을 좀 드렸는데 전방위적으로 이제 메모리도 그렇지만 나머지 영역에서 지금 초월하거나 굉장히 조금 끌고 가려고 하는 경향들이 좀 있기 때문에 사실은 다른 영역에서의 그 어떤 이슈들을 내년까지 좀 준비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저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중국의 이런 자본재, 산업재, 중간재 업체들의 주가가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네. 뭐 우리나라를 팔고 중국을 가자가 아니라 해외 주식에서 중국 비중이 지금 1.9%밖에 안 되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메모리가 당장 아니더라도 나머지 영역에서 충분히 위협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의 이런 산업들은 계속 보셔야 된다고 보고 있고, 일단 상장을 하는 걸 저희가 계속 팔로우를 IPO를 드릴 거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그 메모리 관련해서는 CSMT가 상장한 이후에 걱정하셔도 아직 크게 그렇게 뭐 좀 기우라고 좀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홍콩 증시 질문도 드리고 싶은데요. 네. 2월 이후에 항생 테크 지수가 15% 가까이 급락을 했어요. 네. 왜 부진한 건가요? 일단 중국은 상해 심천하고 홍콩이 조금 시가총액 구성이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같이 움직이는 것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시가총액 구성 자체가 상해 심천은 중후장대가 많고 앞서 말씀드린 뭐 소재나 가치주가 다시 재평가를 받을 때 상대적으로 좀 유리한 편이라서 CSI 300이나 상해 종합지수를 보면은 상대적으로 견조한데 네. 홍콩은 2월 대비해서 지금 15%나 항생테크가 빠질 정도로 상당히 좀 민감한 편입니다. 일단 AI나 테크, 경기 소비재 이런 것들이 많다 보니까 뭐 미국발 AI 투자 관련된 이슈 불확실성 그리고 ATM기 역할을 하고 있죠. 요새 홍콩을 담당하는 중국 내 분석하는 애널리스트들이 어떤 단어를 많이 쓰냐면 한류에 때려 맞았다. 한류에 당했다. 한류에 여기서 당했다. 말씀드린 한류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러니까 추울 때 저희가 한기 얘기할 때 한류도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저희가 얘기하는 K 한류입니다. 그러니까 한류에 당했다는 거는 신흥국 내에서 이번에 보편적으로 이제 신흥국 자금이 사실 들어왔지만 한국을 위시한 대만이나 메모리 쪽이 있는 쪽의 시장이 홍콩에서의 자금을 많이 이제 빨아갔다라고 이제 굉장히 흡수했다고 좀 얘기를 하고 있고, 실제로 저희가 내부적으로 홍콩의 어떤 이익이나 이런 상장 기업들의 그 견조한 대비해서 확실히 이쪽 그 대한민국 쪽으로 가져간 자금들의 유출이 좀 컸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홍콩 쪽의 최근의 문제는 본토 자금도 조금 유입이 줄어든 것도 있지만 외국인이 굉장히 많이 뺐거든요. 이제 그 빼는 과정에서 이제 비홍콩 시장이나 비중국 시장에 대한 선호도가 대한민국 중심으로 높아지면서 한류에 당했다라고 얘기를 좀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저희는 기본적으로는 항생테크 투자자나 혹시 좀 지켜보시는 분 입장에서는 조금은 버틸 필요가 있다고 생각은 갖고 있고요. 뭐 본질적으로 바뀐 건 없습니다. 올해 중국의 전반적인 AI나 뭐 어떤 캐펙스 관련된 투자가 조금 뒤늦게 다른 나라들 대비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조금 부진한 상황이지만 홍콩 역시도 수급이나 이런 쪽이 많이 충분히 반영이 됐기 때문에 일단 최근에 이제 어떤 한국 증시의 어떤 등락이나 이런 거 하에서 약간의 이제 안정 단계를 좀 진입할 수 있다라고 좀 보고는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미중 관계는 어떨 거라고 보세요? 일단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4월 정상회담이 제가 볼 때는 일단 중립적인 영향 정도, 그래서 전술적인 휴전은 유지된다고 생각을 갖고 있고, 이번에 전인대에서도 중국 정부 보여준 거는 5% 성장 목표를 이제 4.5%로 약간의 이제 밴드로 제시를 하면서 네. 체질 개선을 하겠다, 자기 길 가겠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미국을 뭐 추가적으로 굉장히 자극하는 행보나 중간 선거 이전에 미리 어떤 양측의 어떤 그 긴장감이나 이런 거를 키우는 행위는
하지 않을 가능성이 좀 높다고 그게 보고 있어서 아까 말씀하신 요요 현상 네네 막으면은 내부적으로 지금 어차피 자기 몸 관리하고 있고 내부적으로 내실 쪽으로 좀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궁극적으로 이번 전인대도 보시면서 이렇게 크게 관심은 없으시지만 전반적으로 중국이 이제는 작년에 전체적인 유동성 함정이나 뭐 디플레이션이나 이런 것들이 최악을 좀 지나가고 있고 부동산이나 소비 축소로 인한 충격들이 좀 많이 완화가 됐기 때문에 올해 같은 강도의 부양책을 쓰더라도 중국의 효과들은 가격 쪽이나 주가 측면에서는 반영이 충분히 될 거라서 하반기를 바라봤을 때는 미중 관계는 중립 정도의 이제 영향이고 내부적인 내실 다지기가 이제 효과가 좀 날 것이고 15차 5개년 계획 관련된 산업이나 기술 관련된 전략도 네. 상당히 저희는 탄탄하게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뭐 크게 관심이 없으실 때 오히려 또 적립식으로 중국 관련 포지션을 계속 늘리자는 의견은 유효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가만 보니까 네. 자금이 미국에서 떠나서 신흥시장국으로 온다 이런 것이 작년 연말부터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 국장을 투자하시는 분들도 중국을 바라볼 때 어떤 사람은 보완제고 어떤 사람은 대체제인데 오늘 전반적인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 사실상 대체제가 많다라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네. 그렇다면 어느 정도 지금 상대 강도입니까? 미국에서 돈이 나와서 이머징으로 들어갔다라고 하는데 그동안은 다 미국으로 갔었잖아요. 글로벌 네, 자금들이. 네, 맞습니다. 최근에 어느 정도 이렇게 저희가 작년 하반기부터 해서 현재까지 신흥국에 들어온 자금을 네. 완전히 뭐 분리할 수는 없지만은 기본적으로는 대만, 대한민국, 뭐 일본까지 DM이지만 관련해서 조금 분산이 되면서 아시아 쪽으로 중국 제외한 쪽이 가장 압도적으로 많았고 중국이나 인도로 들어오는 자금은 유출되는 압력이 더 컸다고 좀 생각을 갖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보면 신흥국 쪽이 달렸지만 신흥국이 이제 재평가 시작이 되고는 있지만 여전히 그 전체적으로 소외됐던 국가들이 있고요. 네. 하반기로 갈수록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유리한 게 인플레이션이나 환율에 대한 압력이 작은 편이고 내수가 또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조금 균형감 있게 보신다면 꼭 굳이 뭐 국장에 대한 부분을 노출도를 줄여서 뭐 중국까지 가란 말씀을 제가 감히 드린 그렇고 전체적으로 중국 포지션이 지금 굉장히 작은 상황에서 네. 신흥국의 재평가가 내년까지 유효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중국이나 홍콩 쪽에 대해서도 좀 해외 주식 쪽에서 조금 담는 전략은 유효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네. 외국인은 아직까지는 특별히 신흥국 베팅 하에서는 이렇게 인도나 중국에 대한 베팅이 크지 않았기 때문에 고려하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 5페이지 왼쪽 차트 설명 좀 한번 해주세요. 이게 참 의미하는 게 깊은 것 같은데. 아, 네. 네. 왼쪽에 이제 미국하고 신흥국 상대 강도죠. 뭐 사실은 88년부터 지금 저희가 펼쳐놓은 거기 때문에 네. 심지어 뭐 2001년도에 신흥국이 상대 강도 저점일 때가 이제 WTO 가입했던 중국의 이슈가 있었던 진짜 아하. 정말 옛날 얘기죠. 근데 어쨌건 지난 10년 동안 미국의 상대 강도가 EM 대비해서 심지어는 굉장히 뭐 압도적인 아웃퍼폼을 했고 작년부터 일부 이제 이런 변화들이 좀 발생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주인공은 뭐 당연히 단연 대한민국이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기본적으로 저는 뭐 당장 올해까지는 대한민국과 중국의 어떤 수급 자체가 뭐 완전히 롱숏 개념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해요. 다만 중국의 전반적인 그 노출도가 국내가 너무 지나치게 낮은 거 대비해서 중국의 미래 산업들이나 생태계 구축이나 장기 전략이 저희랑 포트폴리오가 너무 똑같죠. 너무 똑같기 때문에 이제 왼쪽도 신흥국의 재평가 측면에서 고려하시면서 보시고 네. 또 오른쪽 측면에서 저희가 압도적으로 미국에 대한 노출도 대비해서 중국이 워낙 낮은 상황인데 뭐 중국에 대한 어떤 경쟁력이나 이런 것들을 계속 점검하면서 내년에 또 신흥국에 대한 외국인의 선호도가 어떻게 바뀔지도 좀 유심히 보셔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네. 있습니다. 저 네. 왼쪽 차트 저게 그러니까 40년 동안의 시계열을 봤을 때 네. 지금 이머징으로 돈이 상당히 빠져나갔다라는 건데 최근 들어서 약간 들어오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상대 강도니까요. 네. 뭐 이제 어느 정도 뭐 EM 지수도 이번에 뭐 신고가 경신했다고 하지만 사실 상대 강도 측면에서는 뭐 압도적으로 미국 대비해서 이제 부진했었다는 걸 의미하는 것이고 그리고 신흥국이 재평가라는 게 과거와는 좀 다른 양상일 수 있으나 주도국들은 달라도 신흥국에 대한 재평가나 밸류에이션이 이제 어떤 그 디레이팅 됐던 것들이 다시 정상화되는 과정은 네. 여전히 저는 전반부라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김경환 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지금 우리 장 잠깐만 보여주세요. 저 하락폭이 좀 커진 것 같은데. 네, 지금 코스피 1.48% 하락하고 있고요. 코스닥도 0.8% 상승으로 아까보다는 상승폭을 조금 줄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전히 5,500포인트에서 고지전이 있죠. 오늘 오후장에도 상당히 변동성이 큰 것 같으니까 시청자 여러분들 단단히 시청하시면서 전략을 좀 가다듬을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주말 잘 보내시고요. 저희는 월요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